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교재는 여러분 오늘 몇 페이지냐면 입문서 231페이지를 여러분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총서를 우리 교재 입문 과정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소득세 총서를 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고 소득세는 개인에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 이 자연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거주자가 국내 주소, 우리나라 국내 그러면 소득세에서 항상 우리나라를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국내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 이상의 거주된 자를 거주자라고 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법이 요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에서 그 거주자의 개념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법은 항상 이런 식의 여러분들 그 사이에도 막 그 강의하는 중간에도 막 법이 자 교재가 나왔는데 막 바뀌고 또 강의했는데 다음 주에 또 바뀌어가지고 달리 또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주자 그러면 우리 자연 개인을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지를 달리하고 그럴 때 거주자 그러면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 국내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를 두거나 또는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둔 자를 거소가 있는 자를 우리 거소 있는 자를 우리 거주자라고 했습니다.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 거주자에서 국내 주소가 있거나 또는요 1년 이상 거소 있는 자 요거 있죠? 요게 요번에 개정이 됐어요. 자, 우리 이게 이제 OECD 국가 있죠? 우리나라도 OECD 국가잖아요. 근데 OECD 국가 대부분이 요 거소의 개념을 거소를 우리가 183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요게 거소의 기준을 1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게 악용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걸 우리가 OECD 국가 다른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자, 거소 개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주자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아니라 뭐다? 183일 이상의 183일 이상의 거소 있는 자로 이렇게 거주자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세법은 항상 여러분 개정세법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거주자 비거주자에서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에 관한 것은 뭐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그러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또는 1년 이상이 아니라 이제 며칠이요? 183일 이상의 거소둔 자를 우리가 거주자라고 한다는 거. 비거주자는 뭐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자를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개정된 내용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 개정 법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도 뭐 개정 내용 입법 예고된 것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 아직 국회 이제 2014년 지금 요번에 국회가 통과 아직 안 되는데 요번에 이제 다음 이제 12월 29일 날 본회의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중간에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또 그때 법이 완전하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이제 지방세법 또 그 다음에 관련한 또 개정 내용 같은 것은 나중에 또 그때 또 우리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기본서 할 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세법 어떤 게 시험에서 중요하고 어떤 게 개정되느냐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 나중에 다 여러분들은 강조를 드리고 개정세법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일단 요거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에서 이 기준이 있잖아요. 바뀐 거, 거소의 기준이 바뀐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우리 입문서 교재는 없지만 제가 적어드린 게 거주자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주자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떠올리시냐면 거주자 그러면 싸이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싸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싸이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합니다. 자, 그런데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거나 또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자인데, 자, 비거주자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냐? 비욘세, 가수 비욘세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비욘세는 비거주자죠? 예, 그럴 때 비거주자인 비욘세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납세무가 있고요, 없고요? 없고요. 비욘세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해요. 우리나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고, 거주자는 국외에 다 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가, 여러분,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주소지. 자, 그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주소지가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O, X요. 예? 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O, X. X입니다. 자, 아이고, 이것도, 자, 주소지인데 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 거소지. 자, 주소지 없을 때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소득세. 근데 만약에, 자,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맞습니까? 아니에요. 원칙은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국내 이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거주자일 때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소득세 주소지로 합니다. 주소지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인데 이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주소지였으면 거소지. 또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요, 소득세 과세 방식을 배웠습니다. 크게 원래 세분하면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과세 방식은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자, 1년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소득세 과세 방식이 소득세 가장 기본적인 과세 방식인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분류 과세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소득이 분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 왜 오늘 또 대답을 안 하고 작정했나? 자, 어느 소득이 분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예? 분류 과세 방식.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해요? 아니면 구분해서 과세해요?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만. 자, 이거 포함하여 합산하여 이러면 틀려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없었지만 적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인세입니다. 자,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 자, 만약에 소득이 여러 번 발생해서 양도소득이 1월 달에도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 발생하고, 5월 달에도 팔아서 양도소득 발생하고, 10월 달에도 팔아서 양도소득 발생하면 양도자별로 이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양도소득세, 자, 그런 것들, 또 우리 양도소득세, 국내, 만약에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지하는 자산 양도소득세까지 납세무가 있는데, 다만 이걸 주의하라고 했어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자, 그냥 거주자면 안 되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거주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4년 주소 고소에 있는 자는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했잖아요. 229페이지. 예? 거기 양도소득세 총론에서 과세권자에서 그 다음에 아래 납세무자 하면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기출됐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질문이요. 예? 자, 일단 기출됐던 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O, X. 지난주에 물어본 거예요.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X죠?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국외에서 있는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러분 당연히 없고. 또 하나 질문이요. 기출됐던 것도 이런 거. 자, 거주자가 이번엔 거주자가 양도합니다. 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1번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1년 주소 있는 자, 2번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2년 거소 있는 자, 3번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3년 주소 있는 자, 자 4번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국내에 4년 거소 있는 자, 5번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5년 자 주소 있는 자. 누굽니까? 네? 5번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5번이지 뭘 이거. 그래서 자, 그냥 소득세, 원래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납세의무가 있어요. 다만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른 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냥 거주자는 안 되고 몇 년 이상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거소에 있는 거주자만이 납세의무 있다는 거. 거기에 5년 이상 동그라미고 별표입니다, 여러분.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또 고개를 한번 들고 보세요. 양도소득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보세요. 미등기 전세권은 양도세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예.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인데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그에 딸린 부속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양도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25회 시험 기출문제도 제가 읊어드렸잖아요. 양도세 대상 인고 골라봐라 해서 박스에서 있는 것들을 제가 읊어드렸었는데, 예?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뭐냐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역권, 양도세 대상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인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주부성 선생님, 교수님 저희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해서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 치렀는데 잔금 치르기 전 사이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가 자 바뀔 때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그랬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가 요번에 이제 그 2014년 요번 12월 달에 또 크리스마스 때 법이 개정되면서 뭐 양도세 또 추가된 것이 뭐 사실은 뭐 저 파생 상품에 대한 것이 또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개정세법에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간에 자, 양도세 대상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인데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잖아요. 자,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했을 때 자,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상이 됩니다. 자,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자산,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일정한 특정 법인 주식 자, 또 대상이 되는데 그건 아직 잘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기타 자산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잘 알면 되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회원권은 다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가액 불문하고. 근데 또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물론 주식도 이제 대상이 되는데, 자, 어떤 간에 그런 얘기는 제가 혹시 지난주에 제 친구 중에 골프장 법인의 대표 얘기해 드렸나요?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요건 뭐 일단 통과하고. 하여튼, 자, 특정 시설물 이용권권, 명칭 불문하고 대상이 된다. 또, 영어권,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자, 여러분 고기 한번 드시고 또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양도세 양도가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도는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가 돼서,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서 변제가 돼서 네 마음, 돈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담보 목적으로 이전할 때는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상속, 증여 등을 통한 이전이라든가 돌아가시는 분이 뭐 세금 내고 죽나? 그래서 상속, 증여를 통한 이전 같은 무상이전이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환원, 뭐 신탁, 해지 같은 뭐 이런 것들은 하여튼 대가 없이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줄줄이 꿰야 되는데 이번 수는 자세히 아직 안 배웠어요. 몇 개만 배웠는데 여러분 보세요. 매매. 당연히 양도에 해당합니다.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근데 또 공매나 경매를 통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까? 예? 공매나 경매, 부동산이 경매됐습니다. 경락됐어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합니까? 예? 제가 어떤 주부 수강생 얘기해 드렸는데 어떤 주부 수강생이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저를 찾아와서 교수님, 그러면 제 친구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제 친구가 사업이 망해서 제 친구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럴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해서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예?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경락되면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양도세 과세되지 않겠죠? 실제 과세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잖아요. 그럴 때 공매나 경매도 공적 시장에서 거래한다 할지라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뭐 수용 같은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들어보세요. 매매,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도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교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아직 안 배웠구나. 수용 등 하여튼 양도에 해당합니다.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30페이지 이런 것들 배웠고요. 자, 양도소득세가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종류 4가지.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고 또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또 일정한 농지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 양도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자세한 건 아직 안 배웠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중요한데 1세대가 양도연재 국내에 1주택만을 자, 보유하는데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하면 이제 거주기간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의 경우에 예전에는 보유한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거주 요건 폐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오늘 자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잠깐 간단하게만 오늘 배워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따질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 판정이 중요하고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이게 가끔씩 나오는 건데 25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자, 25회 시험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26회 시험에서는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지금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25회 시험 전에는 제가 이 양도돈 취득시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건데 나올 때가 됐다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25회 시험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26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낮아졌네요. 어떡하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목 운동부터 여러분. 자, 목 운동부터 한번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제끼시고 자, 여러분 그 저녁반은 항상요 스스로 항상 강의장에 들어올 때는 화이팅 할 준비를 하고 화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항상 화장실 보면서 내 얼굴이 너무 막 직장 갔다가 오고 그러면서 뭐 그 힘들고 막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신경 쓰이는 일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얼굴에 드러내면서 와가지고 힘들고 막 하는데 오늘도 또 대충 듣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수업 시간에 자꾸 가라앉습니다. 몸이 자꾸 가라앉기만 하고 자꾸 가라앉고 몸이 가라앉는 순간 정신도 같이 가라앉으면서 뇌도 회전을 이렇게 몸에 맞춰가지고 회전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이걸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냥 뇌가 천천히 돌아가니까 다음 거로 넘어가고 막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거울을 한번 보고 오세요. 본인 얼굴. 거울을 한번 딱 보시고 얼굴 한번 보시고 스마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오늘도 힘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직장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 수업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들어서 수업 시간에 끝내야지. 화이팅! 하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게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면은 난 좀 대답 좀 하고는 싶은데 또 옆 사람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니까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오전반 우리 저녁반 분들은 오전반 수업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한 번씩 오전반 수업을 한 번씩 들어볼 필요가 있어. 오전반 수업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막 별도 안 웃긴 얘기해도 표정들이 일단 밝고 표정들이 막 밝게 앉아가지고 오늘 그냥 수업 시간에 애들 학교 보는 오늘 오전에 이제 애들 학교든 어디든 뭐 유치원이든 보내놓고 특히 중수학생들 여기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일단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신선한 마음으로 또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래나 막 이러면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밝고 막 활기찹니다 막. 물론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저녁반은 하여튼 스스로 화이팅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31페이지 여러분 동강 들으는 수강생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자 거기 양도돈 취득 시기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 시기 등이 다른데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하고 그 다음에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만 살짝 배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양도돈 취득 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인데 거기에 사실상 대금 청산일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계약상 사실상 잔금 청산 대금 청산일 있죠? 그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요, 계약서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 그래서 대금의 전부를 깨끗하게 주고받은 날을 우리가 취득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 시기로 하고. 자, 그래서 사실상 대금 청산입니다. 다만, 거기 계속 중요합니다.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실제 대금 언제 청산되는지 불분명할 때는요, 자, 또는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을 때는 언제냐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자분들이 교수님, 제가
양도속세 그 보유한 때문에 그런데 어느 때를 취득일로, 양도일로 봐야 되는지 헷갈려요. 자, 뭐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대금 청산일이 실제로 잔금 청산되는데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중보다 빠른 날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관계없습니다. 시험에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속세 양도매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지기일로 한다. X입니다.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또 자, 그런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다거나 대금 청산이 불분명할 때는 언제라고요?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경락되면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양도세 과세되지 않겠죠? 실제 과세되는 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잖아요. 그럴 때 공매나 경매도 공적 시장에서 거래한다 할지라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양도속세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뭐 수용 같은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들어보세요. 매매,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도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교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아직 안 배웠구나. 수용 등 하여튼 양도에 해당합니다.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30페이지 이런 것들 배웠고요. 자, 양도소득세가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종류 4가지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슴이 와닿지 않아서.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고 또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또 일정한 농지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 양주간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자세한 건 아직 안 배웠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중요한데 1세대가 양도일연제 국내에 1주택만을 자, 보유하는데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하면 이제 거주기간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의 경우에 예전에는 보유한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거주 요건 폐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오늘 자,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잠깐 간단하게만 오늘 배워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따질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 판정이 중요하고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이게 가끔씩 나오는 건데 25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자, 25회 시험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26회 시험에서는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지금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25회 시험 전에는 제가 이 양도 또는 취득 시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건데 나올 때가 됐다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25회 시험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26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낮아졌네요. 어떡하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목 운동부터 여러분. 자, 목 운동부터 한번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제끼시고 자, 여러분 그 저녁반은 항상요 스스로 항상 강의장에 들어올 때는 화이팅 할 준비를 하고 화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항상 화장실 보면서 내 얼굴이 너무 막 직장 갔다가 오고 그러면서 뭐 그 힘들고 막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신경 쓰이는 일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얼굴에 드러내면서 와가지고 힘들고 막 하는데 오늘도 또 대충 듣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수업 시간에 자꾸 가라앉습니다. 몸이 자꾸 가라앉기만 하고 자꾸 가라앉고 몸이 가라앉는 순간 정신도 같이 가라앉으면서 뇌도 회전을 이렇게 몸에 맞춰가지고 회전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이걸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냥 뇌가 천천히 돌아가니까 다음 거로 넘어가고 막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거울을 한번 보고 오세요. 본인 얼굴. 거울을 한번 딱 보시고 얼굴 한번 보시고
스마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오늘도 힘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직장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 수업 시간만큼은 내 집중해서 들어서 수업 시간에 끝내야지. 화이팅! 하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예, 그렇게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면은 난 좀 대답 좀 하고는 싶은데 또 옆 사람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니까 에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오전반 우리 저녁반 분들은 오전반 수업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한 번씩 오전반 수업을 한 번씩 들어볼 필요가 있어. 오전반 수업을 들어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별도 안 웃긴 얘기해도 표정들이 일단 밝고 표정들이 막 밝게 앉아가지고 오늘 그냥 수업 시간에 애들 학교 보는 오늘 오전에 이제 애들 학교든 어디든 뭐 유치원이든 보내놓고 특히 주부 수강생들 여기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일단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신선한 마음으로 또 오늘 무슨 얘기해 주실래나 막 이러면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밝고 막 활기찹니다 막. 물론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저녁반은 하여튼 스스로 화이팅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31페이지 동강 들은 수강생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자 거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 시기 등이 다른데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하고 그 다음에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만 살짝 배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인데 거기 사실상 대금 청산일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계약상 사실상 잔금 청산 대금 청산일 있죠? 그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요, 계약서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 그래서 대금의 전부를 깨끗하게 주고받은 날을 우리가 취득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시기로 하고. 자, 그래서 사실상 대금 청산입니다. 다만, 거기 계속 중요합니다.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실제 대금 언제 청산되는지 불분명할 때는요, 자, 또는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을 때는 언제냐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자분들이 교수님, 제가 양도소득세 그 보유한 때문에 그런데 어느 때를 취득일로, 양도일로 봐야 되는지 헷갈려요. 자,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대금 청산일이 실제로 잔금 청산되는데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중보다 빠른 날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관계없습니다. 시험에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매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또 자, 그런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다거나 대금 청산이 불분명할 때는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고.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가 어떤 건지 나중에 이제 다른 세목에서 과목에서 좀 배우겠지만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게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입니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는요. 등기 접수일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기본서 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협의매수 수용의 경우에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언제냐? 대금 청산한 날하고 수용 개시일,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거는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재작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수용의 경우에 원칙 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수용 개시일이 이게 2년 전에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3개가 나란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하거나 동산 같으면 인도일을 우리가 공시 방법으로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데 수용의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어요. 세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 개정된 2014년 지금 개정세법이에요.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막 말에 개정이 되죠. 이렇게 개정된 개정세법들은 2015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개정세법이. 근데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출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해.
그러면 출제 안 됐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안 된 것이 한 2년 후에 2년 그 해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 해 정도에 이렇게 또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 개정된 해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요게 올해 또 역시 25회 시험에서 지난 25회 시험에서 양도속세, 양도돈 취득시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협의회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한 날하고 수용 개시일하고 등기 접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고 문제에 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학습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OX로도 지금 여러분 확인학습 문제 OX로도 제가 문제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서,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차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시험 지문에 25회 시험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땡땡 사업인정고실 이렇게만 나왔어요. 들려요? 이거 하나만 넘어. 사업인정고실 아니에요. 수용개실, 그 다음에 등기접수일, 등기접수일,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거였고,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은 수용의 경우에 하여튼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수없이 강조했고, 그래서 충분히 저한테 배운 분들은 여유있게 곤란했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중 빠른 날 한번 그냥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가 무상취득의 경우 해놓고서 무상취득은 어떤 게 내용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무상취득의 경우를 지금, 아니, 우리 교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입문서에. 자, 매매 같은 유상취득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쭉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 무상취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돼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무상취득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없어요.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만 이렇게 나와 있지, 이 무상취득의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돼지꼬리 땡녀해가지고 자, 그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무상취득. 즉,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느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 개시일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상속 받았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것이 이제 부동산 등 자, 양도세 대상 물건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 시기를 어느 때로 할 거냔 말이죠. 그래야지 보유권 판정하니까. 자,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 개시일이에요. 비상속인 돌아가신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가 또 팝니다. 자, 그러면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보유권 판정할 때 보유권은 당해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거냐는 건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자, 요거 취득시기로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워요. 아직 안 배우고 넘어가는데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우리가 살짝 배우긴 배웠나요? 증여 계약일을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해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한 날,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입니다. 시험에서 낸다 그러면 이거 뒤바꿔서 내겠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증여 계약일로 한다. 아닙니다. 증여 받은 날이에요. 증여 받은 날이 언제냐는 거에 대해서 통솔적 견해가 뭐 동사는 인도일, 뭐 부동산은 등기일 어쩌고 하는데 민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좀 배우시고, 하여튼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바꿔냅니다. 그래서 25회 시험에서도 증여로 취득한 자산 취득시기 증여 받은 날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 상속개시일 옳은 지문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양도세에서 상속개시일. 자, 증여받은 자산, 물론 이제 취득세도 똑같은데, 자, 증여받은 경우가 이제 달라요.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이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눈에 익혀둡니다. 증여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익혀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그래서 자, 매매 같은 유상 취득의 내용만 이렇게 있고 무상 취득은 제목만 있지 어떤 내용인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거기다 추가해서 자,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해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라든가 기타의 경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입문 과정에서 격가지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사례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례로서 이쪽 가서 사례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취득시. 자, 보시면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그럴 때 자, 여기를 보세요. 두 사람이 그 계약한 날을,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계약한 날이 2015년 3월 2일이고요. 자, 두 사람 여기 보세요. 두 사람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한 날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자, 언제로 기재되어 있냐면 2015년 4월 20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금이 깨끗하게 청산된 날,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날, 이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은 언제였냐면 2015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을 명의로 등기가 접수된 등기 접수일은 이게 또 언제냐면 2015년 5월 만약에 28일이었습니다. 자, 5월 28일이었어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봅니다. 을 입장에서 봤을 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을 입장에서 요 사례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예? 자, 2015년 자 3월 2일인지 4월 20일인지 4월 25일인지 5월 28일인지 자, 얘기해 봅니다. 자,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 언제예요? 예? 대충 뭐 이자가 크게 들리네. 하면서 수강생들 많은 데서 이렇게 오선반에서 물어보면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 하고서 그냥 흐리멍청하게 얘기하는데 뒤 끝을 흐려버리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자는 크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0인지 0인지 5인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8인지. 예? 2는 또 빼고 2 이렇게 하니까 이자는 빼고, 자, 0인지 5인지 8인지로 얘기해 보세요. 예? 자, 0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금방, 자,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아까 분명히 제가 원칙적으로 양도세 매매 같은 일반 적거래의 경우에 대금 청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X라고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X라니까 계약상은 관계없어요. 아니고 언제라고요?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이라니까. 그래서 4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똑같은 사례에서 갑 입장에서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똑같은 사례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예? 자, 양도시기는 언제긴 언제예요? 4월, 여러분 봅니다. 25일이 이 대금 청산한 날이 요게 이제 양도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제목이요. 양도세는 보유한 판정할 때 중요한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제목 자체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봅니다. 이 대금 청산한 날이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일이 되는 거고요. 이 대금 청산한 날 4월 25일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목 자체가 우리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양도일이고 대금 청산일이, 사는 사람은 이 대금 청산일이 무슨 날이고 취득일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이번에는 이거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사례에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약일은 2015년 3월 2일, 계약상 잔금일 2015년 4월 20일, 대금 청산일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합니다. 언제인지 실제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합니다. 등기 접수일은 5월 28일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언제입니까? 자,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불분명할 때는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접수일 5월 28일이 되겠죠, 이 사례에서.
자, 그럼 또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요번엔 대금 청산일이 2015년 자, 4월 25일인데요. 자, 등기 접수일이, 만약에 등기 접수일이 2015년 3월 28일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요 사례에서? 네? 자, 원칙 대금 청산일입니다. 양도세는 계약사와 관계없어요. 근데 대금 청산일이 4월 25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죠? 등기일이 더 빠르죠? 항상 이런 사례 문제 나오면 등기일이 빠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등기일이 더 빠르니까 언제다? 그러니까 3월 28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세는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사와 관계없어요.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을 때는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예? 증여받은 날. 증여 계약일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이라는 거. 이것을 이렇게 알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양도돈 취득시는 이 정도 보시고요. 232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세 표준이 결정되느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에 관한 것도 또 자, 개정된 내용이 자, 출제가 이번에는 안 되는데 25회 시험에 안 됐으니까 26회 시험 때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을 쭉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냐면 여러분 이쪽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요. 계산 구조, 계산하는 과정.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세. 자,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쭉 소개해 드릴 건데 필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쭉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요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걸 본격적으로 설명드렸는데.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자, 이제 뭐 2014년도 얼마 안 남고, 요 동영상 강의를 또 2015년이 돼서 들을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2014년 이제 뭐 몇 날 안 남고 시간이 이렇게 참 빨리 갑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뭐 잘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집에 뭐 저는 뭐 나이가 어릴 때나 뭐 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타는 밤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뭐 집에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연말 연시에 술자리가 많잖아요. 어떤 이제 학원에 어떤 어떤 원장님이 있잖아요. 학원을 갔더니 어떤 원장님이 전날 술을 막 새벽까지 드셨나 봐요. 막 딱 갔더니 술 냄새가 막 그냥 딱 펄펄 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완전히 그냥 막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푸석푸석해가지고 그 원장님이 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커피 한 잔만 저 마시려고 딱 했는데 이 원장님이 강 교수도 뭐 커피 한 잔 할래나? 그래서 내가 뭐 좋죠. 그랬더니 이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드시던 머그잔 있죠? 당신이 드시던 요 커피잔 같은 머그잔 요거 하나 자 있더니 그리고 하여튼 입냄새도 나고 뭐 이빨도 안 닦았는지 하여튼 그렇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술 냄새 나고 이런 분이었는데 똑같은 머그잔 그림상으로 이게 좀 틀리네. 똑같은 머그잔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원장님이 드시던 거고 요게 드시던 거고 요게 이제 세 컵이거든요. 세 컵이고 그랬는데 세 컵. 자, 그런데 당신이 이거로 들고 물을 뭐 마시고 있다가 나보고 커피를 한 잔 타준다고 하면서 자기도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커피를 이 원장님이 이제 이 잔에다가 이제 두 개를 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만약에 자기가 드시던 거로 나를 든 건 본인이 드시고 세 컵에다가 나를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혹시 뒤바뀌면 어떻게 하나 이게 순간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커피를 타는 걸 봤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요거는 요쪽 원장님 요쪽 손에 있는 것은 뭐 왼손에 있는 거는 본인 거, 오른손에 있는 것은 내 거. 딱 이렇게 했는데 타고 있는 걸 딱 봤어요. 그렇게 타고 저쪽 게 요거 내 거고 딱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는 바람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중간에 내가 어떻게 이 컵이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모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커피를 타가지고 저한테 아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피를 딱 마시는데 이게 간접 키스할 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틀림없이 사람들은 되게 이쪽 부분으로 많이 먹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니까 요로 아니면 요로. 그래서 저는 어디로 먹기로 했냐면 원장님이랑 간접 키스 안 하려고 요로 먹으려고 딱 그 유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머. 어떤 유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로 먹었는데 어떤 유머냐면 그거 있잖아요. 어떤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가 여행을 하다가 목이 말아가지고 이렇게 길 가다 목이 말랐는데 보니까 우물가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우물가에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서 씩 웃는데 이빨이 노랗고 할머니가 좀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드시던 컵에다가 물을 탁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면서 할머니랑 간접 키스하기 싫어가지고 요 젊은 애가 어디로 물 먹어요? 여기로 먹잖아요. 손잡이 부분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원샷 하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젊은이 나랑 취향이 똑같구먼. 자 요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로 먹었답니다. 최근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누가 먹었는지 이게 애매하다 그럴 때는 이쪽으로 드시면 되겠죠. 근데 가끔씩 취향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뜸을 들였는데요. 자, 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손 다 놓고 여기를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번에 양도하는 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격 있죠. 그 자산을 이번에 팔면서요. 양도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총 합계액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한 가액에서 자, 이 양도한 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그래서 뭘 구하냐면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 팔아가지고 남는 게 있어야지. 1억 원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팔았다? 그럼 양도세 과세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럴 때 이 필요경비에는 자세를 좀 바르고 어깨를 좀 피세요, 여러분들. 자,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이 있고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은 내가 옛날에 매입한 가격, 산 가격이에요. 내가 그 부동산을 옛날에 2억 5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산 가격, 매입한 가격. 여기다가 내가 취득하면서요. 세금이요. 취득세 같은 세금 낸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영수증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법무사 비용,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 들었죠? 그런 거 영수증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그걸 사는데 중개사를 통해서 샀다? 그럼 소개비 있죠? 소개수수료, 중개사 사무실에서 끊어준 영수증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는 우리가 필요경비 중에서 양도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매입한 가격 플러스 취득 관련한 조세나 공과금 또 법무사 비용 또 그 다음에 소개비 같은 이런 부대 비용도 취득 관련한 부대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나 보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영수증처럼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등기 권리증과 함께 여러분 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등기 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등기 권리증과 함께 반드시 그런 증빙 비용에 대한 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같이 그런 파일에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요거는 자, 그 자산을 취득해서요. 이번에 양도하기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있죠? 샷시 눈 뜨고 설치 비용. 자, 그 다음에 또 방이나 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요. 자, 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집을 수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문방구 영수증 같은 거 간이 영수증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자, 그런 세금계산서, 자, 사업자가 발행한 그 공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면은 공사업자는 당연히 공사 가격에 부가세 부분을 얹어서 받으니까 아무래도 또 그 부가세를 부담하기 싫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됐다고 하죠, 그냥. 그래서 세금계산 발행 안 하고서 그냥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것만 인정해줘요. 근데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을 때는 그 공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걸 공사해 줬는지 그 계약서 있죠? 그 공사 계약서. 그 다음에 내가 돈 붙인 그 송금증, 그 금융거래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관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나중에 필요금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공사업자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나중에 세금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필요금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자, 취득해서 이 자산 양도하기까지 내 자산 갖고 있으면서 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 비용이요. 계약서 작성 비용 하는데 그 비용이 들었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또 공증 비용이 들었다. 또 팔면서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어요. 소개비가 들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약서 작성 비용,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뭐 중개 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을 양도 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양도가액의 양도차익 계산은요. 양도세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는 얘네들을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봅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한 금액인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 왜 인정해 주느냐? 여러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그러면 되게 3년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겠습니까?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단기 그러면 우리 소득세에서는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년 이내 단기 보유하고 파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것이 국가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면 장기 보유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겠습니까? 아니면 단기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겠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게 좋다? 단기가 좋아요? 장기가 좋아요? 예? 자, 답이 엇갈리는데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 보유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기 보유가 좋고 그래서 왜 단기가 좋냐? 왜 단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자, 세수 어떤 비율을 봤을 때 자,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일반적인 소득세 이런 것들의 비중이 큰 거지 양도소득세 비중은 작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단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억 원의 부동산을 샀어요. 요거 몇 개월 보유하고 팔면서 자, 손해보고 안 팔려고 하겠죠? 1억 2천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이 또 몇 개월 보유하고서 팔면서 여기다가 또 손해 안 보겠죠? 조금 얹어서 또 팝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또 얹어서 팝니다. 자, 그러면 그걸 또 산 사람은 몇 개월 보유하다가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서 공부하던가 해서 1억 2천만 원 까먹었잖아. 1억 만약에 4천에 샀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몇 개월 보유하다 팔아요. 그럼 또 산 사람이 그 몇 개월 사가지고 몇 개월 보유하다가 또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팔겠죠? 그러면 이게 몇 년 안 돼가지고 1억 했던 부동산이 뭐 3억도 돼 있겠죠? 한 2년 사이에? 그러면 나중에 올라갔다가 3억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푹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가게가 파탄나고 은행이 파탄나고 국가도 당연히 파탄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장기 보유자를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우리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과표가 결정이 됐어요. 자, 과표가 드디어 결정이 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합니다. 자, 이거는 지방세나 국세나 다 똑같잖아요. 자,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는 이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계산 과정을 머릿속에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24회 시험 같으면 조건을 주어놓고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 서술형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여기를 한번 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보면서 다음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자 어떤 겁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이거 보세요.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전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자,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고르고 나왔어요. 아싸 쉽다. 탁.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틀렸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지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 계산 과정을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을 외울 것이냐.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쉽니다.